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RP 정보관리사 중에서 ERP 물류정보관리사의 영업관리에 관련되어진 학습을 2교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의 예측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측은 다시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요 예측과 판매 예측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입니다. 수요라고 하는 개념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수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 영어로는 needs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매자가 어떤 필요를 느끼고 그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그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구매하려고 하는 그 동기를 가지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구매 욕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 구매 욕구를 반대쪽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수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수요는 다시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가 구매를 즉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춰진 상태의 욕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현 욕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잠재 수요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가 구매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그것을 구매하려고 하는 동기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구매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잠재적인 욕구다라고 해서 잠재 수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대 수요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다시피 전기 자동차가 있지요. 요즘 전기 자동차가 많이 생산이 되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가 언젠가는 내가 차를 구매를 할 때 전기차로 바꿔야겠다 또는 내 첫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매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기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장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유효 수요라고 본다면은 향후 몇 년 내에 자동차를 교체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전기차를 구매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잠재 수요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예측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특정 상품에 대해서 미래의 수요, 즉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를 합쳐서 예측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요 예측은 몇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매 계획이라든지 판매를 통제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매출액 목표를 설정을 하는 절차를 볼 때 수요 예측, 다음 단계가 판매 예측, 그 다음 단계가 구체적인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판매 계획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런 판매 계획은 결국은 매출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수요 예측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총합적으로 팔릴 것으로 기대하는 총합적인 매출액을 뛰어넘어서 우리 기업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릴 수는 없겠지요. 물론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더 많이 팔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역시 수요 예측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의 결과가 가장 큰 상단의 매출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 판매 계획은 그 하단에서 우리 기업의 일부분의 매출 목표로 형성이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판매 계획의 어떤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판매 계획에서 매출 목표를 너무 지나치게 작게 잡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수요 예측의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요 예측을 반영을 해서 우리 기업의 매출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은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 계획이라든지 또는 고용 계획, 설비 계획의 근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 예측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또는 공장에서 가동할 설비들을 구입을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노동력도 미리 계획을 해서 어떻게 생산 인력을 고용하고 훈련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수요 예측의 결과로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거로서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망 구축 계획의 근거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구매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한다면 유통망의 강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테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류 거점을 중심으로 판매 유통망을 구축을 해서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역시 수요 예측의 결과를 이용해서 유통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요 예측은 이런 목적을 우리가 용도랑 목적을 근거로 했을 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요 예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첫 번째 근거로서는 이유에서는 수요 예측이 항상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정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또는 경쟁자의 등장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예측 시점에서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수요 예측을 기업들이 정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많은 비용을 들입니다. 그게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제품의 수명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명 주기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PLC라고 하는 그런 도표입니다. 신제품이 시장에 처음 출시되어서 고객들한테 소개가 되어질 때를 우리가 도입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그 신제품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입소문이 나고 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시점을 우리가 성장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이지요. 이런 성장기는 도입기를 지나서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고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다 구매를 하는 단계, 우리는 그것을 세 번째 단계 성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숙기에는 판매 매출액이 최고조에 도달을 합니다. 하지만은 누구나 구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매출액이 향상되어지지는 않고 그것이 유지되어질 뿐인 경우 그것을 우리가 성숙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경쟁 기업이 나타나게 되고 대체 상품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그 대체 상품들에 의해서 우리 제품들의 인기도가 하락이 되어지고 매출량이 떨어지는 단계, 그것을 우리가 쇠퇴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매출액은 그 전에 비해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과거에는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어지고 이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는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투입되어지는 개발비 그리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모두 다 상쇄하고도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워낙 기술 개발이 빠르고 대체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경쟁 기업들이 쉽게 등장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제품의 수명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개발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들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죠.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빠른 판매 활동들을 진행을 해야지만 수명 주기가 지나갔을 때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자 간의 경쟁의 심화인데요. 공급자들이 워낙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을 가지고 대체 상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려고 하는 신상품의 수요가 얼마인지, 과연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채찍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휘 이펙트인데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 효과라고 하는 것은 공급망 관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제조기업들이 가장 큰 골머리를 앓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공급망의 어떤 구조, 참여자들의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 공급업자가 있지요. 어떤 상품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조기업이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또는 원재료를 공급받는 기업, 그것을 우리가 공급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조기업이 있지요. 어떤 공장에서 어떤 상품이나 제품들을 직접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제조기업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데 몇 가지 유통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매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통업자들이 있게 되고요. 최종 소비자들의 접점으로 내려가면 소매업자들이 있죠. 그래서 소매업자들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제품이 전달되어지는 공급망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급망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그때그때 즉시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 유통 단계마다 또는 제조기업마다 또는 공급기업마다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또는 필요한 제품들 또는 재고들을 유통 단계에서 보유를 해야지만 고객들이 원할 때 필요한 제품을 즉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왼쪽의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런 여러 고객들이 있고 여러 소매업들이 있고 또 여러 도매상들이 있고 여러 제조기업들이 있고 또 여러 공급기업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때 소매기업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약간의 주문을 좀 더 초과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약간의 주문이 초과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소매점들은 그 고객들의 초과되어진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야겠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소매점들은 도매상들한테 좀 더 많은 재고를 보내달라고 주문을 하게 될 테고요. 도매상들은 소매점들로부터 주문이 갑자기 또 늘어나기 때문에 제조기업들한테 좀 더 많은, 안정적으로 좀 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래서 재고 부족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조기업은 도매상들로부터 또 더 많은 주문들이 더 추가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제조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도매상들의 주문이 언제 또 초과해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창고에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서 재고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품이나 원재료들을 공급기업에 주문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주문량을 넘어서 과잉되어진 재고들이 소매상, 도매상, 제조기업,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기업에까지 그렇게 과잉 재고가 축적되어지는 현상들, 이것을 우리가 채찍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채찍 효과라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 같은 데서 소떼를 몰고 가는 목동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말 위에서 소떼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말 위에서 채찍을 휘두르게 되죠. 그러면은 목동들은 간단하게 손목만 휘두릅니다만은 끝에 있는 그 채찍의 그 회전 반경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작은 주문의 변동이 끝에 가서는 제조업자나 공급자에 이르게 되면은 커다란 그런 주문의 폭으로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과잉 재고가
축적이 되어지는 현상들, 이것을 우리가 채찍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잉 재고들은 결국은 기업의 악성의 어떤 그 현금 흐름의 악성으로 남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우리가 정확한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추정은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완벽한 추정이. 그래서 이러한 수요 예측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수요 예측의 기간이 1년 6개월 뒤의 수요 예측 또는 1년 뒤의 수요 예측 또는 3년 뒤의 수요 예측을 볼 때 그 예측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짧은 예측 기간에 비해서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수요가 안정적인 기간에 비해서 경기가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든지 또는 디플레이션이 심하다든지 이런 경기 환경에 따라서 수요가 불안정한 시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안정적인 기간에서의 수요 예측은 아무래도 수요가 불안정한 시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예측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품은 신규 상품보다는 훨씬 더 예측이 정확할 수가 있겠지요. 신규 상품은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수요가 발생이 되어질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신상품에 있는 반면에 기존에 팔리던 상품들은 꾸준하게 소비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속성이 있는 상품은 영속적으로 팔리지 않는 상품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속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상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장기간 동안 팔리고 있는 상품은 아무래도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과거 그 전 단계에 수요 예측을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날과 같이 신제품이 새롭게 등장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고 경쟁 기업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또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또 새로운 경쟁자나 새로운 기술들이 언제 나타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꾸준하게 장기간 팔릴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속성이 있는 제품은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는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통상적으로 이런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인력을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기 예측은 3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수요를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대개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제한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예측은 1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미래 수요를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대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범위를 제한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단기 예측은 1년 이내에 수요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1년 이내 수요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의 오차 범위를 대개 기업들은 기대를 하고 수요 예측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요 예측에는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정량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가지고 어떤 수요 예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화되어진 객관적인 그런 수치를 이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 정량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신제품, 신상품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팔렸던 어떤 데이터들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객들의 반응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이런 경우에는 꾸준하게 유사 제품이나 유사 시장에서 활동했던 전문가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판단들 또 그들의 지식
지식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험과 판단, 지식들을 활용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정성적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량적 방법은 다시 시계열 분석과 인과관계 분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계열 분석과 인과관계 분석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석 도구이고요. 정성적 방법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아주 다양한 그런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분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타임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시계열이다라고 하는 좀 우리가 일상에서 듣기 어려운 용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타임은 시간 할 때 시입니다. 그리고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시리즈죠. 우리가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시리즈 연속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리즈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연속되어진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연속성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계열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연속성 위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측정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기록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시계열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혹시 주변에 자녀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벽에다가 항상 우리 키를 이렇게 쭉 벽에다가 표시를 해 주셨지요. 그런 것들이 시계열 데이터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한 기간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지 표시해 둔 데이터, 그것이 시계열 데이터이지요. 수요 예측할 때도 이런 시계열 데이터가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과거부터 일정한 기간마다 수요들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졌는지를 기록을 해두고 그 기록되어진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렇다면 미래에는 얼마만큼의 수요가 나타날 것인가를 분석해보는 방법, 그것이 시계열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계열 분석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순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화율법, 이런 세 가지 기법이 있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키가 매년 똑같은 간격으로 성장하지를 않죠. 어떤 해는 갑자기 성장 속도가 늘어나서 키가 훌쩍 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키가 별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은 그 결과값들이 들쭉날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변동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밝혀서 그것을 잘 예측을 하게 되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변동의 원인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는 무엇보다도 그런 변동 요인들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나타난 변동 요인들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유형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향이나 또는 추세라고 표현하는 경향 변동 또는 추세 변동입니다. 이 경향 변동 또는 추세 변동은 장기간의 1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데이터가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경향 변동 또는 추세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가 상승이 되어졌다가 하락이 되어졌다가 또다시 상승되어졌다가 하락되어졌다가 하는 것들이 아주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고 장기간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순환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절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어떤 계절에 따라서 수요가 변동이 되어지는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계절 변동을 갖는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스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더운 여름에 많이 팔리고 겨울에 적게 팔리겠지요. 이런 계절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는 계절 변동을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규칙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변동의 원인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고 그 변동이 발생되어지는 주기가 전혀 일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불규칙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왼쪽에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어떤 수요의 변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해보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꾸준하게 상승되어지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상승하는 추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트렌드, 상승하는 추세를 가진다라고 해서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분석이 되어질 테고요. 그렇다면은 요 다음 단계의 어떤 데이터들은 아무래도 전 단계보다는 상승하는 그런 수요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만 분석을 해보면은 이러한 상승 흐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계절적인 변동은 일정한 1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계절적인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빼고 평면으로 계절 변동을 표시를 해보면은 같은 패턴이 매년 반복이 되어지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절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경우에는 피크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 피크가 저하되어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불규칙 변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왼쪽 표의 아래쪽에 있는 도표를 보다시피 저런 다양한 변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요 예측 그래프들을 이용해서 다음 단계에는 몇 년 뒤에 또는 1년 뒤에 또는 6개월 뒤에 어떤 수요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방법, 그것이 시계열 데이터들을 이용한 시계열 분석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시계열 분석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변동 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계열 분석의 가장 첫 번째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단순이동평균법입니다. 이 단순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단순한 그런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과거 일정한 기간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그 데이터, 즉 수요 데이터이죠. 그 수요 데이터의 평균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 단계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동평균법을 쓰는 이유는 계절적인 변동이라든지 불규칙 변동들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단지 어떤 추세라든지 또는 순환 변동의 어떤 장기간 나타나는 변동만을 고려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 차기의 수요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법의 본질은 우리가 과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미래 데이터의 예측에 사용한다는 것이고 과거 데이터들의 그 기간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은 동일한 영향을 가지고 미래 데이터의 수요 예측에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출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에 ft 플러스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f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예측값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표현을 해보면요. 밑에 아래 첨자로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t 시점에서 현재 시점을 우리가 t 시점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t 플러스 1은 t 시점의 다음 기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t 시점에서 다음 단계 t 플러스 1 시점의 수요를 예측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ft 플러스 1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순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n개, 과거의 n개의 실제 발생되어진 수요 데이터들의 평균을 이용해서 ft 플러스 1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실제 n개의 데이터 값을 표현할 때는 n분의 1 그리고 괄호 열고 at 플러스 1, at 플러스 at 마이너스 1 플러스 at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t 시점에서 과거의 한 단계씩
내려가서 N개 시점까지 우리가 반영하려고 하는 N개 시점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발생되어진 모든 실제 데이터들을 단순 평균해서 미래 데이터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이동 평균법의 예를 보시면은 3개월 단순 이동 평균법에 의해서 7월의 수요를 예측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7월의 수요를 우리가 FT를 7로 보면 F7에 대한 값이죠. 그래서 F7을 구하기 위해서는 7월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시점, 3개 시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6월달, 5월달, 4월달 이렇게 3개월의 과거 실제 수요를 수집을 하고 그 3개월의 과거 실제 수요를 평균을 내서 단순 평균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106.7, 즉 107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의 수요를 우리가 107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한 예를 하나 더 볼까요? 5개월 단순 평균 이용법을 이용해서 F7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7월 달의 수요를 예측하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7월 달을 기준으로 과거 5개월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6월, 5월, 4월, 3월, 2월까지 해서 2월부터 6월까지 모두 5개월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7월 달의 데이터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5개월치의 합을 5로 나누면 104가 나오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단순 예를 2개를 든 이유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개월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든 또는 5개월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을 하든 모두 다 단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어떤 미래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해 또는 바로 직전에 어떤 수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바로 직전에 어떤 수요가 있다면 그것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과거 오랜 시간에 과거에 발생되어진 데이터까지 반영을 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데는 오히려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단순 이동 평균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이동 평균은 장기적인 추세만을 반영을 하고 장기적인 순환 변동만을 고려를 하고 불규칙 변동이라든지 계절적 변동을 제외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오랜 과거에 발생되어진 데이터도 동일한 영향력으로 그대로 미래 수요에다가 반영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단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가중이동평균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중이동평균법은 단순이동평균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 수요에 동일한 영향력으로 반영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발생되어진 데이터들에 좀 더 많은 영향 비중을 두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중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중치를 좀 더 최근의 데이터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과거 오래전에 발생되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약하게 두는 방법, 그것이 바로 가중이동평균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가중치의 합이 반드시 1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가중치의 합이 1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한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수요를 예측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한 개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 때문에 한 개의 데이터에 부여되어지는 가중치는 100%가 되는 거죠. 즉 1이 됩니다. 만약에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개의 데이터에 적절하게 가중치를 분배를 해서 미래 데이터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의 데이터를 공평하게 단순 이동 평균처럼 공평하게 반영한다면은 50%의 가중치를 두고 평균을 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죠. 만약에 50%의 가중치를
조금 더 한쪽에 치우치게 해서 최근 데이터에 영향을 더 크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최근 가장 빠른 데이터의 가중치를 70%, 0.7을 두고 그다음에 그 전 데이터에 대해서 30%, 0.3의 가중치를 두고 평균을 내서 반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도 역시 가중치 0.7과 0.4의 합이 1이 되어야 돼서 마치 한 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가중치의 합은 반드시 1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산출식을 보면 가중이동 평균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좀 복잡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T 시점에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T 플러스 1 시점, 그러니까 다음 시점에 수요를 예측을 한다 해서 FT 플러스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알파 T라고 하는 부분은 T 시점에서의 실제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고요. AT라고 하는 것은 T 시점에 발생한 실제 수요를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알파 T-1이라고 하는 것은 T-1 시점, 그러니까 그 전 T 시점의 그 전 단계죠. 전 단계에서 발생되어진 실제 데이터에 부여하는 가중치 알파 T-1이라고 한다면은 AT-2는 T-1은 T-1 시점에서의 실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반영하고자 하는 n개 시점의 데이터들을 쭉 나열해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끝에는 알파 t-k 플러스 1, at-k 플러스 1과 같은 그런 기호로서 우리가 그 t-k 플러스 1 시점의 가중치와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알파 k라고 하는 가중치는 각 t 시점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가중치겠죠. 그것의 합이 1부터 n까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n 시점까지의 과거 데이터의 가중치에 부여되는 합이 반드시 1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 가중치는 0이거나 1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를 가졌어도 안 되고 1보다 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중이동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가중이동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7월의 수요 FT equal 7을 구하시오라고 예측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단 WT-3은 0.2, WT-2는 0.3, WT-1은 0.5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가중치를 알파 T, 알파 T-1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예제에서는 가중치를 weight W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지 표기 차이이기 때문에 혼돈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T-3이 0.2다라고 하는 것은 T 시점에서 3개월 전에 또는 3년 전에 또는 3일 전에 어떤 기간이 되어지는 그 시점의 기준으로 3기간 전에 발생되어지는 데이터에 대해서 0.2의 가중치를 부여해라라는 뜻입니다. WT-2는 2기간 전의 데이터에 대해서 0.3, WT-1은 1기간 전의 데이터에 대해서 0.5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가중이동 평균을 구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FT equal 7을 구하려고 하면은 7월의 수요 예측치는 F7이 되겠죠. 그것은 과거 3개월, 즉 4월, 5월, 6월의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 평균을 구하는 값이 되고요. 그러면은 4월, 5월, 6월의 실제 데이터가 각각 100, 115, 105가 되지요. 거기에 각각 0.2, 0.3, 0.5의 가중치를 곱해서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값 107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중 이동 평균을 이용을 하면은 7월 달에 수요는 107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F8을 여러분들께서 구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수평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수평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평균법은 실제 데이터들을 발생되어진 수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을 하는 방법인데 비해서 지수평활법은
실제 발생되어진 수요와 그리고 그 실제 발생되어진 수요를 예측한 과거의 예측값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그래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평활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만약에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에 발생되어진 수요, 실제 수요를 모두 다 이용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발생되어진 모든 실제 수요들을 모두 다 축적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과거에 발생되어진 장기간의 수요 예측들이 모두 다 어떤 과거의 예측값에 반영이 되어져 있다면 실제적으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 직전에 발생되어진 실제값과 과거 직전에 실제값을 예측한 직전의 예측값 두 가지만 있어도 미래 수요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발생되어진 예측값이 그 과거에 발생되어진 실제값들을 이용해서 예측을 했기 때문에 과거 오랜 기간 전에 발생되어진 예측값들을 모두 다 우리가 키핑하지 않아도 축적하지 않아도 쉽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평활법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수평활법도 과거 직전에 예측값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오랜 과거의 실제 데이터들을 모두 반영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수평활법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예측값에 반영되어진 과거의 오래전의 데이터들이 미래 수요의 예측에 반영되어지는 그 영향도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꾸준하게 감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기간이 오래된 과거 데이터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낮아지도록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의 데이터에 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기 위한 그런 수요 예측 방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전의 데이터에 실제 데이터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우리가 평활상수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평활상수를 이용해서 지수평활법이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산출식을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f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t 시점에서 미래 t 플러스 1 시점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값입니다. f죠. 그래서 t 플러스 1 시점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at 있죠. 첫 번째 알파 at가 있죠. 알파는 at 실제 t 시점에서 발생되어진 수요, 실제 수요에 대해서 알파만큼의 평활상수, 즉 가중치를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알파라고 하는 것은 두 개 데이터만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이죠.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 그래서 t 시점에 실제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ft 예측값이죠. 그 예측값에 1-알파만큼의 가중치를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요에 알파의 가중치를 두게 되면은 예측 수요에 대해서는 1-알파의 가중치를 두어서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t 플러스 1의 실제 수요를 예측한다라는 것이죠. 이 지수평활법은 이 산술식을 좀 더 분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산술식을 분해해서 ft를 t-1 시점까지 다시 분해 확산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알파 at는 그대로 따라 내려오지요. 괄호 열고 1-알파라는 값도 그대로 내려오지요. ft라고 하는 t 시점의 예측값은 그것을 분해해 보면은 그 t 시점의 예측값 ft는 다시 t-1 시점의 실제값 at-1에 대해서 알파만큼의 가중치를 뒀고 그 다음에 t-1에 대한 예측값 ft-1에 대해서 1-알파의 가중치를 둔 결과값이 바로 ft 값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f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t 플러스 1 시점의 예측값을 하기 위해서 t 시점의 실제값 그리고 t 시점의 예측값을 씁니다만 그 t 시점의 예측값은 다시
t-1 시점의 실제값과 예측값을 반영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t+1 시점의 예측값 ft+2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t 시점의 실제값에다가 알파만큼의 비중을 두게 되고요. at-1, t-1 시점의 실제값에 대해서 알파 가로 열고 1 알파만큼의 비중을 두게 되고요. 그래서 쭉 반복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히 내려가게 되면은 무한히 내려갈수록 알파 값과 1 알파의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그 승수가 반복되어짐으로 해서 이 비중값은 급격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즉 그래서 지수 형태로 감소되어지게 되고 t-3 시점에서 발생되어진 실제값은 그 비중치가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과거 모든 데이터들을 축적하지 않고도 ft라고 하는 그런 예측값만 가지고 있다면 단순하게 t 시점에서의 실제값 at 값과 t 시점의 예측값 ft 값만 가지고 t+1 시점 그 다음 단계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ft+1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바로 지수평활법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좀 복잡했지요. 우리가 단순한 계산 예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평활법을 이용해서 2월의 수요 ft = 2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단 알파는 0.6이다. 즉 평활상수 값을 0.6으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이 평활상수는 실제값에 주어지는 가중치이지요. 이 평활상수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가들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현지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식이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실제값에 어느 정도의 평활상수, 즉 가중치를 두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적절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가 t 시점에 1월이라고 하죠. 그럼 1월에 실제 수요가 15, 예측 수요가 20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2월 달의 예측 수요 F2를 구하기 위해서는 알파 A1이라고 하면은 알파 값이 0.6이지요. 그래서 0.6 곱하기 15.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니까 1에서 0.6을 빼면 0.4지요. 0.4 곱하기 1월 달의 예측 수요 20. 이렇게 해서 0.6 곱하기 15 더하기 0.4 곱하기 20 해서 2월 달의 수요를 17로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수평활법을 이용해서 3월부터 5월 달의 예측 수요 FT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예측하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와 같은 값을 우리가 이용해서 미래 수요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F2를 구하기 위해서는 1개월 1월 달에 그 실제 수요 15 그리고 예측 수요 20을 이용해서 17이라고 하는 수요를 예측해냈죠. 그리고는 2월 달에 실제 발생값이 20이다. 그럼 그 20과 17을 이용해서 다시 3월 달의 값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테고요. 3월 달에 실제 값이 17이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4월 달에 17.7이라고 하는 값을 예측해 볼 수가 있고 4월 달에 실제 값이 19였다라고 하면은 그 두 값을 이용해서 5월 달에 값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과거 데이터들의 예측값과 실제값들을 반영을 해서 보다 실제값에 근접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과관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인과관계 분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가격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소득이라든지 또는 경쟁자들의 수라든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요.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각 요인들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수요가 얼마인가를 표시해 주는 것이 인과관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요에 어떤
어떠한 요인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인과관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어떤 영향 요인들이 있는지를 찾아내어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수요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내고, 두 번째로는 각 요인들이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인과관계 분석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인과관계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과관계 분석의 유형과 인과관계 분석을 이용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